처음에 공격을 당했는데 완전히 그걸로 절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꽝 한 다음에 아직 정신이 있어. (1996년 4월 21일) 새벽 1시경 광주 매산리 앞 45번 국도변. 새벽이면 띄엄띄엄 지나가는 차들뿐 사람 하나 없는 이 외진 곳에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찾은 곳은 이미 저녁 영업이 끝난 불 꺼진 식당. 그녀는 왜 어두운 식당을 찾은 것일까? 그날 제가 식당에서 밤 10시쯤에 퇴근했는데 다음날 일찍 식당 문을 열어야 돼서 식당에 있는 방에서 자려고 다시 갔던 거예요. 근데 식당 불은 다 꺼져 있는데 문은 안 잠겨 있더라고요. 식당 직원이었던 지혜씨는 가게 안방에 거처하고 있는 강 사장이 아직 깨어있어 문을 안 잠궜나 생각하고는 밖에서 강 사장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불 꺼진 식당 안쪽에서 기운 없는 목소리로 지혜씨의 별명을 부르는 강 사장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식당 유리문을 조심스럽게 연 지혜씨. 식당 문을 열자마자 대변 냄새가 확 났어요. 너무 이상해서 전등줄을 당겨서 불을 켜니까 홀 중간에 사장님이 쓰러져 계셨는데 머리에서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숨만 겨우 붙어 있었어요. 지혜씨는 바로 119에 신고해 강 사장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강 사장은 두부 손상이 심해 생사를 오가는 상태. 대체 혼자 있던 강 사장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당시 강 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은 길이 15m, 폭 6m 정도의 규모로 8개 테이블이 왼쪽, 오른쪽에 4개씩 나누어져 마주보는 형태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식당 홀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구조로 아쉽지만 범인의 족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강 사장이 쓰러져 있는 곳은 2번과 7번 테이블의 중간 공간으로 얼굴이 바닥으로 향해 거의 반 엎어진 상태로 거꾸로 넘어져 있었습니다. 뒤통수에 큰 상처가 3개 있었는데 야구방망이 종류의 둔탁한 둔기로 맞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아직 범행 도구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국과수에서 망치와 유사한 형태의 둔기로 1차 판단하고 있어서 그쪽으로도 조사 진행 예정입니다. 단 3번의 공격으로 피해자가 사경을 헤매게 만든 범인. 그가 가지고 간 것은 카운터에 있던 소형 금고 하나. 그 안에는 현금 5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외에 식당의 다른 곳은 전혀 물세큰이 없는 상황. 그런데 매우 특이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장 강 씨를 처음 발견한 직원이 진술했던 대변 냄새. 그건 피해자가 본 대변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 바지가 엉덩이 바로 아래까지 벗겨져 있던 상태. 경찰은 피해자 주변과 비슷한 수법의 전과자를 탐문했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병원으로 옮겨졌던 피해자는 결국 입원 3일 만에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사망하면서 살인사건으로 전환된 상황. 경찰은 상에 차려져 있던 3개의 테이블을 감식해 총 18개의 지문을 찾아냈습니다. 과연 이 중 범인의 것이 있을까? 오랜 시간 주목받지 못했던 예터 같은 살인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1996년 4월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서 발생한 사건이고요. 참고로 이제 현재는 오포읍 없어졌고 오포동으로 이제 나눠졌습니다. 지금 이거는 아마도 여기가 분당 넘어가는 길입니다. 네. 오포라는 데가. 중요한 이유가 왜냐면 또 이게 국도변의 갈비집 가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렇죠. 막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벌어진 범죄가 아니라는 점이 아주 뜨문뜨문. 네. 사람도 거의 없는 뭐 지나가는 사람이 이게 차 타고 먹거나 아니면 뭐 이런. 네. 그게 이 범죄의 상당히 중요한 이유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강 사장님 피해자 당시에는 이제 절명하시진 않았지만 뭐 나중에 사망하셨습니다. 상흔이 당시에 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장 또 대변이라는 좀 특이한 점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네. 대변 냄새라고 하는 거지 대변을 앉아서 보았다 그건 아니에요. 네. 이게 좀 굉장히 그 차이가 있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기 가게에 그 테이블에 거기 대변을 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아마도 이 바지가 엉덩이 아래로 내려간 형태가 진짜로 자기가 내린 건지
아니면은 머리를 공격당해서 네. 혹시 약간 그 행동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변을 지른 건지 네. 그 상태에서 혹시 이제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바지를 내리는 형태의 행동이나 행동을 당한 건지 이 부분이 정확히 설명이 이 사건 전체의 기록에는 안 돼 있어요.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아니 강도를 하는 놈이 그 주인을 똥 싸게 만든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체적인 사건의 윤곽과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뇌를 맞게 되면은 실제로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혹시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 전체의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을 봐도 그건 없어요. 네. 요거는 명확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개골 골절로 바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바로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이 변을 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두개골을 타격을 받아갖고 뭔가 행동의 이상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뭔가 대변이 나왔는데 뭐야 하고 본인이 딱 이상해서 바지를 내리는 상황까지 가능한가요? 처음에는 그렇게 타격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때는 피가 새잖아요. 네. 절명할 정도는 아닌데 안에서 소위 말하는 뇌출혈이 생기면은 그때는 약간 좀 정신이 있는데 서서히 정신이 소실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뒤통수라는 거는 기습적인 뒤에서 그럼요. 네. 뒤에서 야구방망이나 아니면 오한마 같은 큰 거나 이런 걸로 하면은 실제로 휘청하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관계가 면식이냐, 그러니까 절명을 꼭 시켜야 되느냐, 그리고 감정이 있느냐, 어떤 목적에 따라서 횟수나 그다음에 이제 행동의 단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요건 그냥 땅땅땅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땅땅땅이죠. 네. 완전히 죽인 건 아니죠. 완전히 죽일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면 마무리를 적겠죠. 아니 식당이잖아요. 네, 칼 가져오든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 심야 시간이잖아요. 근데 뭐 왜 못해요? 근데 완벽하게 해진 못하고 그냥 어설퍼요. 어설픈 대신에 금고는 없어졌네? 금고 5만 원 때문에 이렇게 한다? 들어있는 돈은 몰랐을 것 같아요. 뭐 나중에 뭐. 그랬을 수도 있죠. 네. 근데 문제는 범인이 네. 같이 술 먹던 사람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그냥 감정이 상해서 공격했는데 강도로 위장하려고 이래도 설명이 되거든요. 이 시간대가 이제 영업 이미 끝난 시간, 이제 목격자인 지혜 씨 가명입니다. 주장으로 10시경 퇴근할 때는 사장님 살아 계셨다. 그땐 괜찮았다. 새벽 1시경 다시 왔을 때 이 별명을 부르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뭐 이 정도의 상황인데 공격 시간하고 그리고 또 이제 또 테이블이 뭐 뒤에 좀 자세하게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돼 있죠. 8개, 4개씩 이렇게 있는 거죠. 네. 10개 저기 직사각형으로 한 어떤 그 가게 배치해서 거기서 중간이 딱 중간. 이번 7번이니까. 네. 중간에서 엎어져 있는 거예요. 물세큰이 따로 없었고 소형구구 그렇죠. 하나만 사라졌다. 어떤 몸싸움 그런 것도 없어요. 네. 다른 어떤 지문도 명확히 크지 않고 이게 목격자가 맞을까요, 이 사람이? 최초의 목격자는 사실 많은 의심을 받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목격자가 맞을까요? 저는 계속 제 머릿속에는 이 사람이 목격자가 맞나? 왜 그러냐면은 네. 별명을 볼다 그랬어요. 별명이 뭘까요? 우리가 보통 뭐 이런 식당 아줌마한테 여주댁 네. 아니 광주댁 뭐 부를 수 있겠죠, 뭐 여러 그렇죠. 가지. 이 사람은 나이가 56살이에요. 피해자는 네. 이 목격자가 아주 젊은 분이 아니에요. 네. 저기 식당 아주머니. 아주머니예요. 네. 사실 이제 이게 저희가 쭉 사건을 살펴보면은 이 목격자에 대한 수사 기록이 하나도 없죠. 네, 없습니다. 예. 첫 번째 챕터 마무리하기 전에 그러면 이제 범행 범주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네. 이게 강도 같지도 않고 강도라고 하면 1시에 들어왔는데 저 이렇게 죽이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싹 다 뒤지거나 네. 아니 그러니까 현금 있는 줄 알고. 뭐 더 나올 구석이 있나 더 그렇죠. 뒤질 수도 있는. 근데 96년에 여기서 현금 장사를 할까요? 그리고 장사도 그렇게 잘 되는 데가 아니에요. 네. 이런 데를 왜 들어와서 강도를 하겠어요? 자, 경찰은 3개의 테이블에서 발견한 18개의 지문, 이 중에 범인의 지문이 있을지 확인해 들어갔습니다. 다시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손님의 흔적이 남아있던 건 1번, 2번 테이블과 강 사장이 쓰러져 있던 바로 옆 7번 테이블이었습니다.
1, 2번 테이블은 손님들이 떠난 지 오래돼 숯불이 빠져있는 상태로 남은 음식 조금과 그릇 등이 치워지지 않은 채 있었습니다. 하지만 7번 테이블은 좀 달랐습니다. 7번 테이블은 고기를 먹던 중에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였는데 숯불이 그대로 있었고 불판 위에 돼지갈비 2인분이 약간 탄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숯불은 이미 꺼진 상태였고요. 반찬이랑 물잔으로 봐서 직원 말로는 2인분상을 차려놓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7번 식탁 위에는 반찬과 상추, 반쯤 남은 소주 1병, 소주잔 1개, 물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젓가락이 놓인 방향으로 봐서 7번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명은 벽 쪽 자리에 앉아 있었고 나머지 한 명은 반대편 복도 쪽 자리, 그러니까 강 사장이 쓰러진 곳 바로 뒤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소주병과 소주잔은 바로 이 자리, 난로 뒤에 앉은 손님 자리에만 있었고 물수건과 젓가락도 이 자리 손님만 사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벽 쪽 자리에 있는 젓가락은 처음 세팅한 상태 그대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요. 그 자리에 소주잔이나 물수건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음식물이 남아있던 3개의 테이블에서 18개의 지문을 찾아내 다음날 지문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감식 결과 16개는 피해자와 종업원 그리고 사건과 관련 없는 손님들의 지문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2개의 지문에 대해서는 누구의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대조할 지문이 없어 수사는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는 상황. 경찰은 피해자의 시신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부검 결과를 기다렸지만 시신에서도 별다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이했던 것은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모습과 흘린 혈흔의 모습이 조금 달랐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처음 발견됐을 때 당시 현장을 찍은 사진을 보면 피해자는 머리를 주방 쪽으로 향하고 꼬꾸라져 있는 모습인데 피해자 머리 쪽에도 다량의 혈흔이 있고 피해자 다리 쪽에도 다량의 혈흔이 보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머리 외에 다른 데는 상처가 없단 말이죠. 피해자는 다리를 전혀 다치지 않았는데 다리 쪽에 다량의 혈흔이 고여 있었고 피해자 옆에 있던 2번 테이블 위에도 약간의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혈흔은 모두 피해자의 것. 이것으로 피해자가 어떤 상태일 때 공격을 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 그러나 외진 곳에 있던 식당, CCTV 하나 없던 당시의 상황 때문에 범인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사 한 줄 없던 사건은 무려 8년이나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 범죄는 없다는 말을 증명하듯 사건 8년 7개월이 지난 2004년 12월 기적적으로 사건의 범인을 안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목격자는 충격적이게 직접 살인사건 현장을 봤다고 했습니다. 모두의 기억에서 잊혀져 있던 이 사건을 끄집어낸 사람은 36살의 여성 홍 씨였습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 이 36살 홍 씨는 앞서서의 이 지혜 씨, 종업원은 아니라는 사실 다시 한번 전혀 다른 사람이죠. 말씀드리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위치, 식탁에 차려져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유심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2번 테이블 그쪽은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전 손님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불을 뺐으니까. 7번 테이블은 2인상이고 한쪽에 소주잔, 혼자 술을 먹던 나머지는 그게 없었고. 네. 그러니까 2명이 왔는데 하나는 술을 못 먹거나 아니면 뭐 운전을 했거나 뭐 이런 사람이고 하나는 술을 먹었는데 조금 있는 근데 2인상에 고기가 나간 뭐 이런 형태예요. 네. 근데 술을 먹었던 그 자리에 바로 옆에 그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상황 어쨌든 아주 소수의 사람들 피해자를 포함해서 기껏해 하나나 둘 정도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 거기서 무엇인가 범죄가 일어났다. 피해자가 만일 그 7번 테이블 쪽에 그러니까 쓰러진 자리, 그 소주잔이 세팅되어 있는 곳에 그 엎어져 있었죠. 네. 술자리를 하다가 본인이 그 소주잔 술자리를 하다가 뒤로 넘어져서 뒤에서 공격받고 넘어져서 복도에 쓰러져 있는 경우가 네. 하나 있을 것 같고 네. 아니면은 이제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구체적인 예가 있을까요? 둘이 와서 네. 있었는데 피해자가 거기 와서 뭐 서빙을 좀 하다가 뒤로 돌아가서 뭘 이렇게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일 때 바로 기습해서 이 사람을 피해자를 쓰러뜨렸다. 또 하나 피해자와 어떤 사람이 둘만 있었다. 그 맞은편에. 네. 그런데 이 피해자가 약간 일어서 갖고 저쪽으로 가서 뭔가 이렇게 이쪽으로 할 때 그때 이 앞에 있던 사람이 공격해 갖고 쓰러뜨렸다.
같이 말을 나누고 식사를 할 정도의 관계성인지 아닌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네. 같이 말한다기보다는 이거는 사실 그런 거예요. 친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우리 얘기 좀 해. 뭐 이제 그러니까 뭐 고기 좀 먹고 얘기 좀 해. 이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야, 아주 친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네. 뭔가 안면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한 명이 와서 이렇게 하다 공격할 수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두 명이 와서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안 먹고 하나는 먹고 그냥 손님으로 와서. 그렇지 와갖고 해다가 공격했을 수 있는 거고 그럼 후자는 강도 전자는 뭐 치정이든 원한이든 네. 뭔가 이런 두 가지가 나눠질 수 있는 거죠. 자세가 지금 주방이 안쪽에 있는데 이게 한번 움직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 공격을 당했는데 완전히 그걸로 절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꽝 한 다음에 꽝꽝꽝 뭐 꽝 한 다음에 막 했는데 아직 그 정신이 있어. 그것 때문에 변이를 지리고 조금 좀 이렇게 움직였는데 피는 나고 있어. 그때는 이제 몸에 붙어 있어. 근데 약간 몸을 비틀고 뭐 하는 상태에서 쓰러졌는데 움직이지 못하겠는데 그래서 피는 나고 네. 요럴 수 있다는 거죠. 본인이 움직였을 가능성. 그래서 네. 변이 나온 거다. 변을 지린 것이 아닐까. 네. 왜냐 아마 경추나 목을 어딘가를 맞아갖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96년이기 때문에요. DNA 수사 이런 것들은 아직 기법이 활성화되지는 94년도에 우리가 이춘재 사건에서 네. 청주에 네. 그 처제 사건. 사건이 그때가 처음 된 거예요. 네. 이거 혈흔 패턴 분석도 없어요 그때는. 네. 지금 이 안타까운 게 그때 혈흔 패턴 분석이 있으면 어디서 공격해 누가 공격했는지 알 수 있는 거고 소위 말하는 DNA도 확인했으면 하는 건데 지문밖에 확인 안 된 거죠 사실은. 이 18개의 지문 중에서 16개는 이제 가게에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좀 이제 일부 관계없는 손님이라고 확인된 사람들 한번 알리바이로 확인했겠죠. 뭐 그리고 이제 2개만 아직 파악이 안 됐다. 이 정도 상황이거든요. 뭐 장갑을 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굳이 장갑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문이 안 찍힐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소재자는 지금은 이제 하나만 있는데 그때는 뭐 예를 들어서 던져서 깬 경우도 있고 그렇죠. 아마 가져갔을 거로 추정했을 경우도 있었고 다른 또 단란주점 사건에서 그래서 이제 또 소주잔도 한 명만 있었다는 것도 조금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 2인상에 분명히 앞쪽에 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술을 안 먹는 사건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홍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 계속 경찰에 진술할까 고민을 했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홍 씨가 주장하는 당시의 일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당시 28살이었던 홍 씨에게는 32살의 남편 민 씨가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홍 씨가 전 남편과 낳은 딸이 있었는데 홍 씨 주장으로는 남편 민 씨 때문에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동거를 할 때부터 의처증이 있어 톡하면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를 의심했고 자신과 딸에게 난폭한 행동을 해왔다는 겁니다. 갈비집 사장 강 씨를 살해하게 된 것도 시작은 의심이었다고 했습니다. 1990년대 당시 홍 씨는 보험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사장 강 씨는 그녀의 고객 중 한 명이었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홍 씨는 강 씨의 식당으로 보험료를 받으러 갔고 사건 발생 1년 전인 1995년경 아내를 따라 남편 민 씨가 강 사장의 식당에 간 것이 화근이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3번 정도 따라오더니 저하고 강 사장님 사이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강 사장을 죽이고 돈도 뺏어야겠다. 홍 씨에 따르면 남편이 식당 주차장에 세워진 차가 많더라며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한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다는 아내. 96년 4월 20일 토요일 그날 부부는 오전에 집을 나와 별다른 목적지 없이 식사도 거르고 남편의 티꼬 승용차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전에도 그냥 종종 목적 없이 차를 타고 돌아다닌 적이 있다는 아내 홍씨. 그녀의 주장으로는 밤 10시경이 되자 남편이 3번 버스 종점 부근에 차를 세우고 아내에게 쪽지를 주며 이곳에 전화해 30분 뒤에 갈 테니 4인분을 예약하라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공중전화로 가서 전화를 건 홍씨. 그때 쪽지에 식당 이름이 적혀있어 강 사장의 식당인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험 그만둔 지 좀 돼서 강 사장님한테 저 X화재 보험하는 사람인데 아시겠어요? 하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명 갈 건데 예약되냐고 물어봤고 30분 뒤에 간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늦은 시간인데도 올 거냐고 물었는데
남편이 옆에서 듣더니 간다고 말하라고 시켜서 간다고 했어요. 공중전화에서 피해자의 식당까지는 차로 10분 거리였지만 부부는 시내를 더 돌아다니다가 30분이 훌쩍 넘어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이때는 손님도 끊기고 종업원들이 퇴근한 후 사장 혼자 있는 시간, 남편 민 씨는 차에서 내릴 때 평소 운전석 밑에 넣고 다니는 쇼핑 봉투를 꺼냈는데 장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내는 쇼핑 봉투를 봤지만 그걸 왜 가져가냐 묻지 않았는데 설마 살인을 할 것이라 의심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 부부뿐인데 4명을 예약하라는 남편 지시에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홍씨. 남편은 평소에 질문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요. 질문만 하면 폭행해서 궁금증이 있어도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7번 테이블이 세팅되어 있었고 남편 민 씨는 강 사장에게 2명은 조금 있다 온다고 했습니다. 일단 돼지갈비 2인분을 시킨 부부. 강 사장은 고기를 주고는 난로 앞에 앉아 신문을 보기 시작했고 아내 홍 씨는 갈비를 구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나 고개를 돌려보니 남편이 망치 같은 것으로 강 사장의 머리를 때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강 사장이 바닥에 쓰러졌고 홍 씨는 바로 일어나 식당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했습니다. 강 사장님이 맞고 쓰러지는 거 보니까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일단 식당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진짜 일을 저질렀구나 덜덜 떨고 있는데 남편이 한 손에는 망치 넣은 쇼핑백을 들고 다른 손에는 소형 금고를 들고 나왔어요. 네, 8년 7개월 만에 목격자라고 나타난 여성이 있었습니다. 36살 홍 씨군요. 그녀의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이 여성의 진술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남편이 범인이고 남편이 무서워서 이거를 신고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신고했다. 그게 가능할까요? 왜 그랬을까? 계기가 뭘까? 갑자기 이걸 진술한 계기. 그렇죠. 네.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럼 해면은 1년 뒤에 하거나 2년 뒤에 하거나. 피해자와 이 홍 씨 사이는 그냥 보험회사 고객이에요. 네. 뭐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가끔 돈 받으러 가본 적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필 거기를 남편이 가서 한탕 해자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남편은 뭐죠? 남편은 원래 이런 전과자인가요? 아니면 이런 범죄자인가요? 이것부터 따져봐야 돼요. 생각해보면 여기서의 문제는 남편의 범죄성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강도만 할 생각이었다고 하면 왜 이런 데래요? 자기가 돈을 갈취할 생각이 있고 아니면 이런 범죄를 할 생각이면 물색을 해갖고 돈이 많은 곳에서 뭔가를 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자기 공범들이나 혼자 하거나 자기 부인이랑 범죄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 뭐 이게 특별하게 도움이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 홍 씨가 같이 아무런 있다 그래서. 도움도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러고 역할도 없고요. 지금. 그렇죠. 네. 이런 범죄도 있나요? 근데 또 앞에는 뭐라고 하냐면 치정이에요. 의처증 때문에 저 새끼 죽여야 돼. 그래서 쫓아왔다가 돈 많네 이거 순서죠. 앞이 안 맞죠. 일관되지 않잖아요. 이러면은 누가 봐도 의심할 거예요. 근데 경찰에서 이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당시 수사 재판이 진행된 이유는 이게 아내의 진술 때문입니다. 구체성이 사실 이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기사가 진짜 한 줄 나가지 않은 그런 사건이었는데 아내가 했던 진술 중에서 예를 들어서 쓰러진 방향성 나중에 한번 이동했다고 하는데 그 최초에 쓰러진 방향 머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방향에 대해서 당시에 맞았고 그 안에 금고 안에 5만 원하고 가스총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가스총에 대해서 심지어 이건 발표도 안 된 이유가 유족들조차 이 수사를 2004년에 경찰들이 가스총이 있었습니까라고 다시 유족들한테 가서 확인하니까 그렇죠. 가스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스총 없어졌네요. 그렇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 이런 몇 가지 디테일들 결정적으로는 지문이죠. 네 그렇죠. 아내의 지문이 나왔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갈까요? 이 여자가 이게 범행이 있는 다음에 방문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다른 건 어떻게든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지금 지문이 문제인 거예요. 이 홍 씨가 뒤든 앞이든 네. 특히 뒤라고 생각하는데 왔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됐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홍 씨가 설명해야 되냐면은 네. 피해자 강 사장이 똥냄새 네. 이건 어떻게 설명해냐 이 말이에요.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앞서서 저희가 이제 궁금했던 부분, 아내 홍 씨는 그럼 왜 8년 7개월 만에 이걸 고백을 했느냐? 그러니까 거기 보죠. 본인 이야기에 따르면은 일단은 남편이 무서웠다라는 게 일단 큰 이유입니다. 남편이 발설을 하면은 너도 죽이고 뭐 친정 식구 다 죽인다라고 협박을 했고, 자기도 이따 공범이라고 생각해서 처벌이 또 무서웠다 했는데, 이제 계기는 2003년경에 남편이 자기한테 뭘 시켰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웃마을의 이장을 네가 유혹을 해라. 불륜을 이렇게 이것저것 한 이후에 간통으로 고소한다고 해서 합의금 뜯어내자. 야, 네가 가서 일부러 일명 꽃뱀 해라. 이걸 시키자 뭐 무섭다. 그리고 이제 우울감도 있었다. 불안하다. 그래서 가출을 해서 의사와 이 얘기를 상의를 했는데, 뭐 그 얘기를 듣고 자수하는 게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자수하게 됐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남편은 완전 범죄자예요. 범죄꾼이죠, 거의. 그렇죠. 네. 살인 강도에 협박에 뭐 사기. 네. 그런 전과가 있는지 네. 실제로 그런 성향인지를 일단은 파악을 해봐야 돼요.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남편이 전과는 안 나왔습니다.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한 정신감정 결과 남편은 반사회성 인격장애 일종인 불특정 인격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판결문에 판시가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의 법원 판결문이라서 감안했을 때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이때는 네. 이 사람이 구속돼 있었잖아요. 네. 뭘로 구속돼 있었어요? 지금 아마 이 케이스 살인 때문에- 강도로 네. 살인 강도로 구속돼 있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반사적 인격 장애를 판정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2004년이죠. 예. 네. 그 당시에 그 공주치료감호소에 누가 어떤 사람이 이 판정을 할 수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의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의사가 이 어떤 인격 장애라는 걸 판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저는 사실 되묻고 싶어요. 네. 왜냐? 글쎄요. 그때쯤에 소위 말하는 그 이 유영철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그 비슷한 사건에서 판정이 글쎄요. 그런 건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매우 불명확고 네. 이 사람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판정을 받았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 그 자료를 재검토해 봐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불특정 인격 장애란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균형 얘가 이상한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다처럼 들려서. 네. DSM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세계 그 보건기구에서 나온 이 기준에서 불특정 장애라는 건 없어요. 네. 얘가 좀 이상해. 그런데 뭔지를 모르겠어라는 거예요. 진달명 모르겠다. 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건 사람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람이 진짜 살인범이면은 사형도 당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허술하게 저는 사실 이거를 인정한 판사도 문제고 이걸 이렇게 한 검사도 문제지만은 이거를 공주치료감호소에 누가 했는지 한번 좀 알고 싶어요. 근데 이건 어떠세요? 거탐을 하긴 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네. 했는데 아내는 진실 반응이 나왔고요. 남편은 판단 불능 판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하면은 전 네. 인정해요. 근데 2004년도에 이걸 했다. 누가 했다는 얘기죠? 누가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기계를 믿지만 네. 기계를 판단하는 사람이 사실 되게 굉장히 중요한데. 분석관, 네. 거탐 요원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 당시의 기계도 사실 불명확했지만은 네. 그거를 운영하는 거탐 요원도 사실은 되게 좀 힘들었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잖아요. 아내는 진실이고 남편은 판단. 남편이 거짓말쟁이네. 이상하네.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건의 시기, 발생 시기를 다시 감안해 주시기를 지금 말씀드리고요. 2004년. 네. 예. 자, 1심 재판부는 아내의 손을 들어서 남편에게 무기징역 선고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아내 홍 씨의 진술만 존재하고 증거가 없었습니다. 곧 항소심이 열립니다. 남편 민 씨의 변호사는 왜 그토록 부인이 남편을 교도소에 가두려는지 의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남편 민 씨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자신은 사건 현장에 가지도 않았고 살인도 안 했으며 이건 간통으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는 아내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아내는 제가 폭력적이거나 범죄를 시키려고 해서 가출한 게 아닙니다. 남자가 생겨서 가출한 거고 제가 간통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니까 저를 무고로 허위 신고를 한 겁니다. 조사 결과 남편 민 씨의 말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내연남이라고 주장하는 남성과 아내 홍 씨가 주고받은 이메일과 두 사람의 진술을 보면 아내가 가출하기 전 두 사람이 사귀는 사이라는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내 홍 씨는 자신뿐 아니라 딸에게도 민 씨가 폭압적으로 대했다고 주장했지만
남편과 변호사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이후 남편 민 씨는 딸을 자신의 호적에 올렸고 아내가 가출한 이후에도 계속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 사건으로 남편 민 씨가 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는 동안 딸에게서 온 편지를 보면 아빠가 자신을 학대하거나 미워했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 남편 민 씨의 변호사는 현장에서 민 씨의 지문이 나오지 않은 것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내는 당시 민 씨가 장갑을 꼈다거나 지문을 지웠다는 등의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 들어가니까 재판부가 아내 홍 씨의 주장에 많은 의문을 표했습니다. 아내 홍 씨가 처음 경찰 진술 때는 자신은 식당에 밥을 2번 먹으러 가서 강 사장님과 얼굴만 아는 정도였고 남편은 그날 처음 갔다고 했다가 다음에는 보험료 수금할 때 같이 갔다. 그 다음도 진술 때는 남편이 보험료 받을 때 식당에는 안 들어갔지만 유리문이어서 피해자 얼굴을 봤을 거다. 이렇게 계속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홍 씨의 진술이 시간이 갈수록 구체적으로 변하는 것에 큰 의문을 품었습니다. 식당에 예약 전화를 거는 상황에 대해서도 처음 진술 때는 그냥 가다가 차를 세웠기 때문에 공중전화 위치를 기억하지 못한다 라고 했으나 이후에는 3번 버스 종점 근처로 기억했고 현장 검증 때는 공중전화 3개 중 끝에 있는 공중전화라고 구체적으로 떠올렸습니다. 또 전화를 거는 내용 역시 처음에는 남편이 시키는 말 외에는 할 수 없어서 30분 뒤 갈 테니 4인분 예약해달라는 말만 했다 라고 했지만 검찰 조사 때는 강 사장에게 내가 보험했던 걸 설명했고 남편이 옆에서 늦어도 간다 라는 말을 시켜서 그대로 했다 라고 진술이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속 변하는 진술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예약하기까지의 경위와 행적에 의문이 있는 점까지 더해보면 홍 씨가 남편인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예약하였는지에 관하여 강한 의문이 든다. 홍 씨는 검찰 진술에서는 상은 이미 차려져 있었고 4인분이 차려져 있었다 라고 했지만 1심 재판 때는 몇 인분이 차려져 있었는지는 모른다 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7번 식탁에 2인분의 음식만 차려져 있던 점을 보면 홍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더욱 의심스럽다. 게다가 공격 상황에 대해서도 아내 홍 씨의 말은 번복됐습니다. 처음 경찰 조사에서는 퍽 소리가 나서 보니 남편이 망치 같은 것으로 공격했다라고 했지만 자신이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지인한테는 뭘로 때리는지는 못 봤는데 쇼핑백을 들고 있는 걸 보면 장돌이 아니면 망치로 때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검찰 진술에서는 당시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퍽 소리가 들려서 순간적으로 소리 나는 쪽으로 눈이 돌아갔는데 이미 강 사장은 아무 신음소리도 없이 바닥에 엎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남편은 강 사장 뒤에 서 있었는데 망치를 든 손이 아래를 향해 있었어요. 네, 당시 2심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내연 관계를 피하려고 간통죄 피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데 간통죄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그렇죠. 예. 폐지가 됐기 때문에 당시에는 존재했던 상황이고 전체적인 분위기 남편 측 주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가장 의문을 갖는 건 남편 민 씨의 성향입니다. 진짜 의처증이 있고 진짜 폭력적이고 그랬나 범죄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인격 장애. 그럼 사실은 되게 나쁜 놈이거든요. 딸한테 잘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 맞나? 간통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그 당시엔 가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현재도 네. 무고 그렇죠. 예,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데 그래서 정확히 물론 이건 변호사의 주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계속 궁금한 게 남편 민 씨의 성향이에요. 네. 범죄적 성향에 대한 것이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로필 비교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전혀 지금 맥락이 안 맞아요.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진술이 바뀌는데 구체적으로 변해간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진술을 하면 할수록 그 조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그거를 사실은 의심을 하고 진술을 들어야 되는데 의심하지 않고 사건 하나 해결하겠네라는 느낌으로 뭔가 정보를 계속 주는 느낌으로 하면은 네. 처음에는 모호했다가 계속 자기가 모르는 것도 계속 진술한다. 네. 이런 식의 참고인 조서나 이런 거는 이건 절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공중전화가 안 맞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라고 하면은 혹시 뭐라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형사님 하면 혹시 그 버스 정류장 3번 종점
거기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 네, 제가 거기 갔을 때 그 공중전화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이 그렇죠. 디벨롭되는. 예. 네. 그래서 2004년도에 그런 식의 진술을 받는 거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형사들한테도 그런 교육이 시작될 때쯤이었어요. 제가 궁금한 그런 거예요. 형사들이나 아니면 검찰 조사관들이 특히 경찰들이 혹시라도 네. 미제 사건을 해결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오버하지 않았을까? 실제로 생각이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했어야지 맞는 건데 네. 결국은 관행상 통용됐기 때문에 가장 의심되는 부분이 뭐 기억은 오래됐으니까 바뀔 수 있다고 치더라도 공격 그 장면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강한 인상의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네. 자기는 이렇게 있다가 폭 소리가 나거든. 폭 소리가 아니에요. 퍽퍽퍽이에요. 네. 3번 혹은 4번. 네. 그러면은 어떻게 그거를 자기는 그걸 듣고 그냥 뛰어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바뀌어요 또 진술이. 이 주요 상황에 대한 이건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충격의 그렇죠. 상황에 예. 대한 기억조차 바뀐다는 거는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심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비명을 지르거나 그 막 벌벌 떤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심리적으로 맞죠. 네. 그런데 그냥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홍 씨의 진술은 제가 이렇게 들었다고 하면 사실은 홍 씨 이게 현장을 못 봤구나. 이게 아니구나. 네. 이건 경찰들이 가르쳐줬거나 아니면은 뒤늦은 현장을 보고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물적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대청호에 버렸다고 하는 가스총하고 금고는 찾지 못했고요.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증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는. 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법경찰관 작성에 홍땡땡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진술 조서는 모두 증거 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홍땡땡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황땡땡과 피고인이 사건 장소에 도착하기까지의 행적에 관해 믿기 어려운 설명을 하고 있고 사건 현장의 일부 정황을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사건 내용에 관해서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고 황땡땡의 이러한 진술을 제외하고 나면 이 부분 공소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 또는 간접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강도 살인의 공소 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면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판단은 어떻게 보실까요? 적어도 이 홍 씨의 현장에 대한 재구성이 네. 어느 정도까지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한 진술조서 너무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 이 사건이 얼마나 웃기게 끝나냐면은 대법원 갑니다. 대법원 가는데 무죄로 확정이 되는데 또 이제 그러면 사실 이제 남편이 뭐 무고로 걸거나 그런 것도 없고 아내의 그 진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 검찰이 남편의 폭압적인 요구로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 이후에 우울증 치료까지 받았다면서 검찰에서 선처를 홍 씨란 사람이 사법 시스템을 농락한 거예요. 자기 남편을 해갖고. 근데 그거는 남편이 뭔가 나쁜 놈이어갖고 네. 그걸 받기 위해서 한 거다. 그래서 선처하겠다. 그러면은 진짜로 민 씨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근데 그 부분은 지금 부족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홍 씨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간통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부분과 연결을 해서 네. 자기 남편을 엮어 넣으려고 했는데 네. 너무 허술했지만 네. 미제 사건을 해결한다고 하는 어떤 부푼 마음에 네. 이걸 수사한 경찰들이 오버했다. 근데 어느 쪽으로 봐도 이상한 게 한쪽으로 보면은 아내가 심지어 살인범으로 남편을 만들어서 사형 혹은 무기징역을 시키고 나는 새로운 바람난 남자와 살겠다라고 하는 정도면 굉장히 악독한 그렇죠. 여자거든요. 근데 아무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대로 현장에 이 홍 씨의 지문 2점이 나온 거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죠. 남아있는 그럼 대체 이 여자는 뭘까? 그러니까 범행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면밀히 사건을 재조사해야 됩니다. 이게 진범을 찾다. 이거 진범 못 찾은 거 미제 사건이에요. 네. 지문이 계속 있었다는 건데. 그러니까요. 사실 그럼 지문이 실제로 그 지문이 맞나? 이것도 사실 좀 의심이 들어요. 왜냐면 지문이 96년도에 지문이 있잖아요. 지금 홍 씨의 지문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요. 당연히 오피스에도 있고.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은 우리가 지문 데이터, 우리 네. 전 국민의 지문 데이터랑 그렇죠. 비교하면 네. 나오는데 네. 왜? 그거는 그때는 없다가 2004년도에 2004년에 갑자기 홍 씨랑 매칭한다. 네. 쪽지문이었는데 쪽지문이라면 쪽지문이라면 나오죠. 네. 쪽지문이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이상해요. 가장 이상한 거는 네. 이 사람이 변을 지릴 정도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먼저 재검토를 해야 되고 네. 홍 씨가 왜 그랬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경찰들이 조사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정확히 정보를 얼마나 줬는지에 대한 판단해서 그걸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걸 벗겨내고 애초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목격자 그리고 주변에 있는 범인을 잡을 생각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억울하신 강 사장님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왜 죽었는지 강도인지도 애매하고 그렇죠. 뭐 치정인지 원한인지도 애매하지만 되게 애매한 그 경계선상에서 사망하셨고요. 지금 범인은 잡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미제가 영구 미제로 남아있기 때문에요. 네. 자,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